암 환자들이 영양제 적절하게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암 환자는 몇 개 조심할 게 있어요. 특히 암 환자가 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사로 맞으셔야 돼요. 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들이 그래요. 흡수를 서로 방해해요. 자라난 청소년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은 왜 한국인들은 영양제에 집착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참 영양제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의외로 젊은 분들이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네들은 자식들이 사줘서 많이 먹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령 사회가 되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볼까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오히려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시계를 건강하게 많이 하세요. 챙겨 드시고, 그리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면 전부 영양제 선전하잖아요. 이제 요새 TV 돌려보면 홈쇼핑에서 맨날 영양제 선전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는 뭐냐면 이제 영양제를 선물을 많이 해. 어버이날 이러면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외국보다는, 사실은 그래요. 보면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뭐든지 집착과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료도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암에 추천하지 않는 영양제가 있나요? 이 얘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암 환자들이 영양제 적절하게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무슨 영양제야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이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영양소 검사를 쭉 해요. 그러면 영양제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피 검사시 딱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아무나 드시면 안 되고, 특히 암 환자는 몇 개 조심할 게 있어요. 특히 철분제. 암 환자분들 이제 항암하거나 수술하고 나면 비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철분제를 먹는 분이 있는데, 암 환자가 철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사로 맞으셔야 돼요. 이거를 먹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영양제든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돼서 피로 들어오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철분이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철분이라는 조효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암세포잖아요. 그래서 철분제를 입으로 경구로 투여하면 꾸준히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과도하게 쌓인 철분이 암세포를 성장시키는데 들어가게 되고, 또 모든 세포가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때도 철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암세포가 이 철분을 다 뺏어가갖고 지가 막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세포는 영양소가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걸 수용체라고 그래요. 수용체는 열쇠와 자물쇠 같아서 그게 맞는 게 있어야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세포에 철분이 들어가는 수용체가 있는데, 암세포는 뭐예요? 정상세포보다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철분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철분의 수용체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철분 농도가 올라가 있으면 정상세포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암세포로만 많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이 필요한 암 환자는 주사로 맞으셔야 돼요. 또 이제 주사로 맞게 되면은 적정한 용량만 맞고 검사에서 올라가면 끊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철분제를 주면은 이 환자분이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철분 과잉 상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많이 먹으면은 유방암이 걸리거나 재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약간 오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가 음식을 통해서 천연의 에스트로겐, 즉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먹게 되면 유방암 세포를 자극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있잖아요. 우리 몸에 주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고, 또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는 난소를 절제하거나 난소를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살 빼라 그래요. 살쪄서 지방이 두꺼워지면 거기서 에스트로겐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 몸에서 만든 에스트로겐은 동물성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얘가 나쁜 에스트로겐이라서 유방암 세포를 자극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천연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유방암 세포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체를 얘들이 미리 점령해가지고 나쁜 동물성 에스트로겐이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논문도 많아요. 그러나 유방암 환자가 고농축된 에스트로겐 영양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이 한약재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약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한약의 문제는 뭐냐면 성분이 투명하지 않은 게 많아요. 복합적으로 막 처방해가지고 또 버섯도 우리가 아마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버섯류나 한약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감시 감독을 해서 표준 공정을 통해서 만들고 반드시 거기 통과해야지만 시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버섯류라든지 뭐 건강식품 중에 한약재는 그런 제조나 유통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었는지, 중문석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년에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더 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일단 식욕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두 번째는 음식을 부실 수 있는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뭐 치아도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소화액이 잘 안 나와서 음식을 쪼개질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또 소장해서 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흡수 능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영양소가 피로 들어온 다음에 얘를 운반해서 세포로 넣어줘야 되는데 얘 운반 능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좀 더 흡수도 잘 되고 세포로 운반도 잘 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런 식재료나 그렇게 조리법을 이용해서 드셔야 되고 또 이게 영양제도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단백질은 우리 에너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라난 청소년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이 벽돌이니까 몸이 자꾸 커지니까 벽돌이 많이 필요하지.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은 벽돌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허물어지는 벽돌, 머리카락 빠지고 각질 벗겨지고 대변으로 나가는 것만 보충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몸무게 1kg당 0.5g 내지 1g이에요. 그래서 성인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30g 정도 단백질만 먹으면 되고 성인 남자는 40에서 50g만 먹으면 돼요. 더 이상 과단백질을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드신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단백질을 조금 과하게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먹는 음식으로는 그게 보충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빼와서 혈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육이 자꾸 약해져서 근감소증이 돼요. 요즘 근감소증이 모든 질병에 지대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단백질을 음식을 통해서도 보충하지만 영양 보충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골고루 음식을 잘 못 먹어.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채식 위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보충하셔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아닌 흰살 생선이나 아니면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걸 보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필수 영양소 있잖아요. 비타민 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충하셔야 되고 연세 드신 분 더 많이 보충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반드시 영양적으로 보충하거나 주사로 안 맞으면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햇빛 쐬는 사람도 별피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햇빛을 가지고 만들려면 우리나라 햇빛은 약해요. 그래서 한 4월에서 10월까지만 만들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햇빛이 가장 강한 1시 정도에 큰 관절, 어깨 관절, 골반 관절, 무릎 관절을 직사광선에 15분 이상 노출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옷 입고 선크림 바르고 실내 생활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꼭 보충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산균 꼭 보충하세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지 우리 모든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면역력만 하더라도 뭐예요? 면역력만 하더라도 우리 면역력의 70%, 80%는 장에 있는 림파들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지 요즘은 장과 뇌 건강, 장과 간 건강, 장과 피부 건강.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오메가3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오메가3는 영양제로 보충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들기름 좋잖아요. 우리나라 들기름이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래식으로 뭐 볶아서 만든 게 아니라 냉압착한 들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한 티스푼씩만 드셔도 세포 건강이라든지 혈액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제들을 골고루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챙겨 드시는 영양제는 무엇인가요? 오히려 같이 먹으면 최악인 영양제도 있나요? 저는 우리 집 식탁에 보면 이만한 빨간 통이 있어요. 거기에 딱 열면 영양제가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8개에서 10개 종류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1번이 유산균, 2번이 비타민C, 3번이 비타민 D.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누구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눈이 좀 피곤해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뇌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비타민 B군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면 종합 비타민을 먹지 말고 하나하나씩 성분의 용량을 챙겨라. 예를 들면 비타민 D 그러면은 뭐 모든 종합 비타민에 보면 비타민 D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비타민 D가 글쎄요, 100IU 정도 들어있으려나? 근데 보통 일반인도 하루에 3000IU 이상, 암 환자는 5000IU 이상 먹으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비타민 D 피검사해 보면 암 환자는 비타민 D가 한 60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5000IU 이상을 먹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줘야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비타민 C도 종합 비타민 먹으면 비타민 C가 한 100mg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최소한 하루에 2000mg 정도의 비타민 C는 드셔야 되고 암 환자는 2000mg을 하루에 2번 정도 드시라. 그래서 모든 거를 용량을 따로 드셔야 되는데 나 뭐 번거로워 그러면 그냥 안 먹는 것보다는 종합 비타민을 드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산균 반드시 드셔야 되고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반드시 비타민 B군들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네랄, 각종 미네랄 다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5개인데 여기다 또 이제 코큐텐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나누면은 이게 뭐 금방 10개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먹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영양제 드실 때 주의할 게 사실은 뭐냐면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어떤 영양소가 과잉인지를 알은 다음에 처방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번거로우면 종합 비타민이나 드시는데 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미네랄들이 그래요. 미네랄들이 서로 이 흡수를 서로 방해해요. 그래서 철분을 먹을 때는 주의할 게 많아요. 철분은 플러스 이가잖아요. 그래서 칼슘도 플러스 이가예요. 또 구리와 아연도 플러스 이가예요. 그래서 철분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특히 암 환자분은 철분은 먹지 마시고 주사 맞으세요. 안 그러면은 다른 미네랄까지 흡수를 방해시켜요. 그래서 철분을 먹을 때는 다른 미네랄들은 한 2시간 정도 텀을 두고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암 환자 중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환자라든지 스텐트 박은 분들은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약을 먹어요. 이런 거 먹을 때는 비타민 K랑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상충되는 것들이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 밥상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 음식이 사실은 서양 음식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건강식이에요. 육식보다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얼마 전까지는 못 살아가지고 고지방 고칼로리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다 소식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재료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거를 조리하는 법에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부대찌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음식 중에 하나죠. 부대찌개 그 식재료들을 보면은 일단 육가공식품이 들어가잖아요. 베이컨, 햄, 소세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세계 암학회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맛을 내려고 뭐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고 소금도 많이 넣고 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찌개 같은 찌개류, 뭐 부대찌개뿐만 아니라 찌개나 국을 먹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서양식에는 뭐 찌개나 국 잘 안 먹잖아요. 뭐 스튜 같은 걸 먹긴 해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맛을 내기 위한 음식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한다. 또 우리나라가 뭐냐면 이제 염장 음식, 절인 음식을 많이 먹어요. 대표적인 젓갈류. 젓갈류 참 나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염장을 할 때 소금을 많이 치잖아요. 거기서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짜잖아요. 짠 건 모든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오이지, 뭐 마늘 장아찌, 뭐 이런 것들, 뭐 부대찌개를 포함한 아주 맛있는 뭐 고기를 많이 넣고 육과 뭐 햄도 넣고 뭐 그리고 찌개류 그리고 젓갈류 같은 염장식품 이게 뭐 2개만 꼽자면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안 좋은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유독 한국 암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요? 우리나라 암 통계를 보면 참 그걸 뭐라 하지? 아이러니컬하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 세계 1위 국가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1, 2를 다퉈요. 그건 뭐냐면 음식을 짜게 먹어서 그래요. 짠 음식을 먹어서 위 점막이 자극돼서 위암이 발생 1위 국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장을 먹잖아요. 된장, 고추장, 뭐 간장. 이게 다 보면 엄청난 소금을 넣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위암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 발병 1위 국가예요. 그런데 이런 짜게 먹는 것과 반대 음식이 뭐냐면은 서양식 음식이잖아요. 고칼로리, 고지방. 주로 이제 뭐냐면 육류라든지 육류를 가공한다는 거지. 이거를 많이 먹어서 오는 암이 대표적인 게 대장암인데 대장암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발병 1위 국가가 됐어요.
그럼 이거 뭐야? 그죠?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음식에 의해서 호발하는 암이 둘 다 1등이래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맵고 짠 나쁜 음식도 많이 먹고 고지방 고칼로리의 음식도 많이 먹는 나라다. 그래서 정말 양극단의 암이 호발하는 조금 뭐랄까 특이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수록 암세포 죽이는 두 가지 음식을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식재료 중에서 암 환자들한테 권할 수 있는 식품 많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신선한 제철 채소를 다양하게 많은 양을 먹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견과류를 좀 많이 먹자. 근데 견과류 중에서 땅콩은 제가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견과류들 자체가 보면은 껍질에 알러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특히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많고 소화 흡수를 방해시켜요. 그래서 주로 호두나 잣을 많이 드시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암학회가 아스코인데 미국 암학회가 매년 이제 5월달에 시카고에서 열려요. 거기에서 나온 논문이 JCO라고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임상 종양 논문인데. 거기에 한 10년 전에 유방암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방암 환자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선한 채식 위주의 확실한 식이요법을 하고 확실한 운동을 두 가지를 한 사람이 재발률이 굉장히 낮고 또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낮고 그리고 그 생존율이 제일 높다. 이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학의 또 논문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호두가 대장암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다양한 신선한 제철 채소를 많이 먹고 그리고 견과류 주로 호두나 젖을 많이 드시면은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위험한 치료법이 있나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병원 오는 환자 중에 그런 분들 참 많아요. 특히 유방암하고 대장암 환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유 뭐 수술, 항암, 방사선 내 몸을 죽이는 치료야. 나는 자연 치료할래.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자연 치료와 민간요법은 완전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연 치료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서양으로 말하면 보완 대체학에 가까운 거고 민간요법은 뜬금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이런 건데 그게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진단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한 2년, 1, 2년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그때부터 소식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모든 몸이 좋아져요. 지방간도 없어지고 고지혈증도 떨어지고 혈압, 당도 다 좋아져요. 근데 만약에 뭐 췌장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은 그러면 막 아주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급속도로 암이 퍼지겠죠.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산에 가서 약초캐 먹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산으로 간다? 산을 언제 가야 되냐면 이제 완전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 항암 방사선이 끝나서 대학에서 5년간 관찰하는데 재발을 안 했어. 그건 이제 오늘 생존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환자들은 어떻게 알아듣고 싶느냐 완치됐다고 알아듣고 싶어요. 그러나 5년 이후에 재발하는 암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방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통계를 보면 위암도 5년 후에 재발 확률이 한 9%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때 여유가 있으면 뭐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공기 만치고 스트레스 내려놓고 뭐 좋은 채식 위주로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막 진단받아갖고 열심히 치료해야 돼. 이런 사람이 치료 안 하고 산에 가면 안 되겠죠. 채식 운동 열심히 해도 암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병원에 진짜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10년, 20년 전에 아이코 하고 놀랬어. 주로 뭐 대사증후군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뇌경색, 뭐 심근경색 와서 스텐트 꽂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혈액 검사하면은 100점이야. 100점. 그런데 기능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칼로리를 낮추다 보니까 모든 대사증후군이 다 좋아져요. 비만도 좋아지고 혈압, 당뇨도 고지혈증 다 좋아지는데 기능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영양소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암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분은 안 좋은 밭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유전적으로 밭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전에 막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다 왔겠죠. 와서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식이요법하고 운동도 했는데 그거를 주로 대사증후군에 맞춰서 했지 암에 맞춰서 안 한 거죠. 이런 원인 때문에 암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어떤가요? 내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암이 증가해서 암 환자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다. 암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통계예요. 우리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을 보면은 실제로 전체 암 발병률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과학의 발전이 급속도로 되면서 최근에 이 암 환자의 발생 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캔서 서바이버, 암을 진단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 통계가 258만 명이래요. 거의 뭐 300만 명 육박하는데,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이에요. 거의 당뇨 환자 반인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거예요. 과학이 발전했어. 의학이 발전했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60 넘어 산 사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값없이 거대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 한 60쯤 돼가지고 막 뇌출혈로 쓰러졌어. 그럼 옛날엔 돌아가셨어. 근데 요즘은 그거 살려놔. 의학이 발전해서. 그죠? 의학이 발전해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진 데에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검진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발견하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암이 발생이 많이 되는 이유는 잘 살아서 그래요. 잘 사니까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어. 그게 전부 다 안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게 된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의학이 발전해서 무슨 병이 걸려도 빨리 안 죽는다. 그래서 또 노령인구가 많다. 또 국가 검진을 하고 검진 장비가 굉장히 발전해서 빨리빨리 찾아낸다. 그리고 또 잘 살다 보니까 안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또 뭐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 아니에요. 외국에 비해서 근로시간도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게 됐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수면도 부족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암 환자가 급속도로 예전에 비해서 발생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거슨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 번에 정말 나쁜 짓을 크게 해서 생긴 게 아니다.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매일매일 사소한, 정말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결과가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까지는 건강하다가 내일부터 환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거슨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간에 미병 기간이라는 게 있어. 뭔가 혈액 검사나 CT나 이런 걸 찍으면 구조가 망가지진 않았는데 본인은 뭔가 기능이 나빠져. 너무 피곤하다든지, 그래서 결린다든지,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다든지, 자꾸 트림이 난다든지, 이건 모든 거 검사도 안 나와요. 이런 게 뭐냐면 아직 병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병 단계다. 이 미병 기간에서는 뭐 거스제법 같은 이러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면 다시 옛날의 건강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구조가 망가져서 환자라고 질병을 진단을 받으면 옛날 나라는 못 돌아가는 거지. 마치 용수철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다시 탄산한계가 복원되지만 이렇게 쫙 늘어지면 옛날의 용수철을 못 돌아가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